설 특집 이동형의 촉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죠.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천하람, 김재섭, 장해찬, 신인규 젊은 분들이 많은 활약을 해줘서 미래가 좀 밝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의힘 힘 하면 노인 정당, 젊은이들 외면하는 정당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은 2030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당대표부터 30대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분들이 뭐 방송에서도 또 맹활약해주고 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이 그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예, 그 현실이고요. 그 대형 선거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저희 당이 그런 좀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상징적인 모습들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기초를 닦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생겼고 또 이준석 당대표 체제 이후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캠프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한 달 전만 해도 조금 그 삐그덕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 모습 때문에 지지자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보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이제 원팀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노선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로키로 좀 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로키로 낮은 자세. 왜냐하면 맞습니다. 뭐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고 합니다만 대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다가 뒤쳐졌다가 앞서다가 다시 지금 좁혀져 박빙 상태니까 박지원 전 의원 말대로 뭐 현 국정원장이죠.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선거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또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사실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거의 비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 두 후보가 이렇게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유보층 그리고 유보층 내지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더라도 언제든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면 패배한다. 예. 지난 2016년 총선에 사실은 뭐 선거 한 달 조금 더 남겨둘 때는 국민의힘 전신이죠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180석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만함 빠져가지고 진박 마케팅, 진박 공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졌어요. 뭐 한 석, 두 석밖에 차이가 안 나긴 했습니다. 한 석 차이로 졌죠. 예, 졌잖아요. 그게 바로 오만함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쇄신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러면 대구 공천하지 않겠다. 곽상도 의원 지역구죠. 그랬는데 오후에 김재원 최고가 탈당하겠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한 뒤에 복당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 기만 아니냐.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선거에서는 김재원 최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국민의힘 사람 그것도 최고위원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복당하면 이게 무슨 쇄신이냐. 저는 선거에 이건 악영향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뭐 당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던데 사실 당에서 누가 그런 명령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정말 그 국민 앞에 사실 그 곽상도 의원이 거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한 이제 내려놓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일이고 그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는 건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도 있지만 또 저희 쪽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정말 선대위 차원에서 이 공관위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 비춰지게 되면 과연 이게 당을 위한 것이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그런 평가를 저희가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다 잡은 곡이라는 건 없다.
민주당이 2030을 놓친 이유가 뭐 그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찍어줄 테니까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재보궐에 크게 한번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은 2030 지지율이 흔들리는데도 웬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중진들 혹은 부총리가 아직도 20대는 잘 몰라서 그런다. 역사 교육을 덜 배워서 그런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교육 배웠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망언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30대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죠.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드리는 충언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뭐 신인규 사건 부대변인 이야기처럼 더 고개 숙이고 오만함을 없애야 된다. 이런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자, 당 상황에 대해서 혹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궁금한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선거 준비를 해 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반향들을 지금 저희가 좀 이끌어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은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언론 인터뷰한 걸 보면 굉장한 차이 납니다. 윤 후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캠프나 뭐 이준석 대표나 또 후보 본인이나 아직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방송에 덜 나가는 인터뷰를 덜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선거 막바지까지 이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의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것을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을 왜 지지하냐고 물으면 뭐 경제를 잘할 것 같아서 국방을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지만 선거 막바지까지 이 구도가 이런 유권자들의 생각이 유지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장 가기 전에는 정권 교체라고 하더라도 투표장 들어가서는 갈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 삶에 더 나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가 비전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와중에 실수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다. 뭐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 그게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먹혔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2030 남성들 위주로의 정책만 내놓으면 언젠가는 후폭풍을 맞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도층, 여성 이런 분들은 반응이 조금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피드백이 빠른 집단이 사실 2030 남성 집단입니다. 온라인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지지율도 빨리 올라가고 하겠죠. 근데 계속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 뭐 여성들은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030 여성표가. 근데 지금 전체적 여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60대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만 그렇죠. 60대가 좀 빠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대가 사실은 뭐 지금 말하는 86세대인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기 때문에 또 10년 전만 하더라도 50대였었고 또 그러니까 10년 전에 문재인 박근혜였을 때 문재인을 많이 찍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대 포이론을 이야기하면서 60대 이상은 무조건 우리를 찍어줄 거야. 그 생각도 저는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싶어요. 왜냐하면 표본에서 60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또 이준석 대표가 너무 세대 포이론에 매몰돼서 2030 남성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하고 다른 세대에도
뭔가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세대 포이론, 소위 이제 세대 결합론으로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세대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지지율이 급속하게 빠졌다가 또 급속하게 올라오는 걸 경험을 했는데요.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한 계층만을 위한 선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의 선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전 국민들을 좀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무속인 프레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속인, 뭐 무당, 샤머니즘 이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캠프에서 또 혹은 방송 나온 분들이 뭐 그러든 말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논란도 이 이슈도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천천히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복싱에서도 뭐 스트레이트나 훅으로 다운될 수도 있지만 잽을 여러 차례 맞으면 그걸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났습니다만 뭐 사이비 종교 논란 그래서 세계 불교 보감청 융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선언 이런 분들을 왜 사무실에 와서 지지선 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명절 지금 조금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재명의 정책, 윤석열의 정책, 또 윤석열의 공약 누구 공약이 더 좋지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속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캠프나 또 후보 본인이 끊어낼 필요가 있다. 계속 뭐 민주당이 그러든 말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 2차 사과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후보도 다시 하면서 다시는 이런 논란 없게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솔직한 심정으로 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때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이제 조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 무속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거를 그냥 바로 해산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뭐 절대 결국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민하고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조치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캠프 내에서 뭐 3자 필승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가 다 출마해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저는 오만함이라고 보거든요. 과거 동교동계에서 4자 필승론 내놨다가 처참하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늘 염두에 두고 물밑이라도 접촉을 해야 된다. 뭐 겉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깎아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물밑에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자, 신 부대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30 남성들이 끝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2030의 표심이라는 것이 어느 한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세대들이 가진 특성들, 뭐 저도 30대입니다만은 어떻게 규정 짓거나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매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를 우리가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표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지지층을 우리에게 사실상 계속 유지시키려면은 우리가 그에 맞는 혁신의 노력과 그에 알맞는 정당의 개혁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보수 정당이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40대, 50대 거기 지지를 못 받고 이제 그 이상 세대들에만 지지를 가지고 저희가 끌고 왔었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20, 30대의 지지가 오히려 저희에 유입이 되면서 저희 당에는 굉장히 건강한 자극제가 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옛날 같으면 그냥 2030 표는 소위 말하는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런 세대의 결합론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 젊은이들의 표심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에 큰 자극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뭐 이번에 스윙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념이냐 사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대한 이득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었는데 재보궐 때 정반대로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선거 막바지까지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네들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동감하는 거고. 맞습니다.
캠프 내에서 뭐 김건희 씨의 공식적 등판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예, 지금 뭐 사실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그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어떻게 뭐 등판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면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씨가 그 전에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을, 물론 그 사과 당시에 그 사과 자체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좀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후보 배우자의 본인의 결단일 겁니다. 본인이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정성 있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뭐 결정되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오긴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가 자꾸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녹취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효과 없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언론에서 저렇게 쓰는 게 아닌가, 혹은 당에서 흘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뭐 다음 2차 사과를 하더라도 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무속 논란이라든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응답하다가 실수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거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뭐 지금 4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지금까지 등판하지 않았는데 구태여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또 민주당의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만 공중전은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김혜경 씨도 공중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등판을 미룬다거나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댓글란에 진행자 이동영 작가가 왜 자꾸 국민의힘 코치를 하느냐 하는데 1부에서 민주당 코치 해드렸고요. 이 컨셉입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속 논란, 김건희 씨 이야기, 윤석열 후보 지지율부터 해서 2030 남성들의 이야기 했는데 2030 여성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찬성, 여성들도 절반은 찬성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젊은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이걸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엊그제 내놓은 정책, 그러니까 할당제 폐지 또는 축소, 그리고 약대라든가 이런 특수 대학의 어떤 TO 이것도 폐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약대는 여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대도 있고 남녀 공학 대학도 있는 건데 TO가 여대는 여성들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 대학은 남성, 여성 같은 TO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매년 배출되는 약사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공약을 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할당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학이 여대만 있으니까 여성만 갈 뿐이고 거기에 약대가 있으니까 졸업자가 배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여대 커뮤니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지금 2030의 남성들 마음은 꽉 잡고 있으니까 일부러 여성들을 배척할 법한, 여성들 표가 안 올 법한 그런 공약을 지금 이 시기에 왜 내느냐.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저희 당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게요. 좀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보고요리라고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저희 당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건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정치권에선 사실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 갈등이 있다, 이것만 노출시키는 거는 정치권의 책무는 아니죠.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할당제나 이런 부분, 할당제 같은 부분은 이게 사실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 원래 뭐 흑인이라든지 소수자 계층을 이제 배려하기 위한 적극적 이제 평등 실현 조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너무 또 과도해지면 또 역차별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뭔가 또 사회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는 그런 공정의 저울과 잣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형편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는 저는 남녀의 감정이랄까요? 정의감? 이게 좀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치권에서는 갈등만 노출시킬 게 아니라 좀 더 해결하려는 그런 뭐 서로의 대화의 노력이라든지 이해의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2030 남성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 또 공정이 지금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한 것은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잘했다. 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공약은 조금 무리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야기해봤고요. 자, 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만나는 그림이 나오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못 만날 사람 없지 예. 않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만나는 그림이 나오면이야 또 그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사실 뭐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를 저희 당 입장에서 뭐 만나지 그렇죠. 마시라 예. 뭐 이거 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입장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국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물론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당에 걸쳐서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계시고 소통은 두루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 당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셨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은 조금 이따 이어질 3부에서 손혜원 전 의원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표가 되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포용하고 썼다가 아마 선거 끝나면 팽시킬 수 있다. 뭐 신지혜 씨가 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젊은 정치인들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물론 정당에서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요. 다들 이제 그 젊은 정치인들을 뭐 액세서리로 소위 이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용도 폐기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여의도에 도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정치가 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이지만은 또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저희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또 저희가 저희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뭐 그런 식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이동의 촉 시간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나오셨는데 YTN 라디오 저희하고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앞으로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